일단 질의응답부터 받겠습니다. 네 분의 발제가 있었는데요. 어떤 분이 먼저 질문을 받지 모르겠지만 두서없이 먼저 궁금한 거 있으면 과감하게 좀 질문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견성 토론도 좋고요. 그냥 의견 말해도 돼요? 예. 네. 민주노총에 좀 바란다. 예. 맞물려서 민노당에도 통하는 게 상맥된 얘기인데, 선거하면서, 저도 이제 촛불 들었던 사람이 이게 선거 이렇게 들어가고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서, 요번에 박원순이나 이런 뜻하지 않는 변수를 보면서, 우물한 개구리 안에 이렇게 우리들만의 생각으로 될 수가 있구나 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노총 하면 이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공장이나 아니면 무슨 단위로 된 그쪽으로 해서 화이트 칼라 쪽은 아예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인식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의 90%가 넘는 사람들이 다 노동자라고 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은 워낙 빼고요. 민주노총에서 그 나머지 사람을 더 수용을 하고 교육을 시켜서 아까 노동인 사람들이 이렇게 투쟁에 나오잖아요. 투쟁에 나와서 깨진단 말이에요. 깨지고 그런 걸 보다도 교육을 시키고 인식을 시키고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게 해서 이렇게 그 노동자들이 많이 정치 쪽으로 참여를 하면 우리나라 그 사회도 좀 변하리라는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민주노총이 소위 말하는 화이트 칼라 이런 식으로는 이런 사람들의 노동 이렇게 소위 자기가 그래도 중상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못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국민참여당의 이런 이야기도 그거와 상맥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의 아니면 그냥 노동이 자기가 노동자보다는 자기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끌어들일 수 없는 부분을 이야기하신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의 상황을 보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보면 소위 화이트 칼라라고 하는 사람들도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되게 힘들어요. 왜 어떻게 힘드냐면 지금 우리 민주노총에도 비정규직 문제로 굉장히 많이 싸우고 깨지고 그리고 그 고용을 대행하는 그런 용역업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 그런 회사가 이득을 먹고 노동자들한테는 이득을 많이 안 가는데 소위 말하는 화이트 칼라라고 하는 이쪽도요, 용역으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용역이 많이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임금도 안 주고 이렇지만 말은 못하고 어디 가서 호소를 할 데는 없고 노동부에서는 그런 걸 다 수용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좀 더 폭넓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받아들인 사람들을 잘 교육하는 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을 해서 싸우기 급급하고 내 현안에 이렇게 해서 그 안에만 머물러 있지 보면은 노동 현장에서 있다 보면은 좀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탈피를 하고 교육 부분이라는 것도 좀 많이 해주신다면 아까 국민참여당의 문제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그러기 전에 해결이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민주노총이나 진보정당이 좀 더 이렇게 내중화되고 특히 이제 중간계층이라고 하는 화이트 칼라까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좀 폭넓은 틀, 그리고 그걸 위한 교육, 홍보를 좀 가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 있으셨습니다.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일단, 아까 몇 가지 쟁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까 이제 민노당 최고위원 이해선 동지도 좀 약간 센 얘기 좀 하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민주노총이나 이 3자 통합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몇 가지 쟁점이 제기된 게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질문이든 자기 의견 있으면 과감하게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부영 이렇게 2008년 이후에 민주노동당의
노동 중심성에 대해서 의심한다고 했는데, 물론 이제 그런 이제 민주노총 당이나 뭐 이런 부정적 의미를 사실 부각시키면서 사실 사탕했던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제 주체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이 그 분당 사태 이후에 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가 완강하게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 당의 노동자 중심성은 현장에서의 당 중심성과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은 당을 중심으로, 또 당은 민주노총 또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관점을 철저히 틀어지고 사업을 견지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노동자 중심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관념적이고 어떤 주관적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당이 시스템으로 이미 정해진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위원 할당이라든지 대의원 할당, 그리고 최고위원회 그 민주노총 부문 최고위원을 두고 있다든지, 그리고 비례대표제에서 1순위 남성 1순위에다가 비정규직을 배분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사실은 당은 노동자 중심성을 이렇게 경계지켜 왔는데 그것을 철회했거나 이런 적은 없거든요. 다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 현장이 분열되고 탈당 이후에 분열됐던 그런 과정에서 노동 중심성이라는 것 자체에서 상당히 흔들리는 이런 것이었다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민주노동당이 노동자 중심성을 의심받을 정도의 상황은 아니지 않았겠느냐, 그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죠? 민주노동당의 시스템으로 그런 노동 중심성 하려고 애썼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호통하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의견을 바랍니다. 예, 그 시스템으로 일부가 되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것만 가지고는 저는 이제 상당히 부족하다. 특히 이번에 1만 추진위원 10만 당원 할 때는 뭔가 기존에 해왔던 것보다는 훨씬 더 친노동자적인, 그야말로 노동자 당이라고 선언하는 것과 버금가는 그런 정도의 파격적인 그런 변화의 모습이 보여졌다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민주노총이 10만 당원 추진 사업을 중도에 이게 뭐 거의 좌절이나 포기 상태 아니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진보대통합이 저렇게 여러 통합이 부결되거나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요.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되겠나?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을 위해서 조합원들에게 뭘 선전하고 또 당원에 가입하거나 세액공제를 하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는 민주노총 내부도 좀 노동자 정치 세력화가 이미 열기가 푹 꺼진 상태지만 진보 대통합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그 열기를 꺼뜨리거나 떨어뜨린 것도 그 효과가 크다. 저는 그런 내용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대중적으로는 여러 가지 부정적 아니면 의심을 받을 만한 일들이 실제 많이 있었고, 그것을 진보 대통합 과정에서 완전히 불식시킨다면은 노동 중심성을 완전히 노동의 가치를 최고로 삼는 진보 대통합, 이것이 설득력 있게 먹혀 들어가는 것이 두 개의 시너지 효과가 맞아졌다면 좋은 성과로 나타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점들이 좀 대단히 좀 아쉬워서 그 점을 좀 강조했었습니다. 앞으로 3자 통합 과정에서 좀 민주노총이 어떻게 안을 낼지 모르겠지만, 추경 대표님은 아까 이제 원내교섭단체 우리가 이제 쟁취하자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민주노총 비례대표 50% 정도는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밥 먹으면서 농담반 진담반인데 13579 이런 식으로 민주노총 비례대표 요구하자 막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실현될지에 대해서 한번 민주노총에서 좀 고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10만 당원 정말 우리가 시작해도 이게 무리가 없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현실적 판단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질문이나 의견 있으면 받겠습니다. 예. 네, 저는 이해선 최고위원님께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3자 통합이 잘 돼서 새로운 진보정당이 이제 만들어질 거라고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러면 그 삼자통합, 소위 말하는 민노, 국민참여당, 새통합연대요. 과연 그 민주노동당이 분당된 뭐 최대의 원인이 패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특정 정파에. 그럼 과연 삼자통합, 새로운 진보정당이 됐을 때 과연 지금 뭐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이신데 과연 그 삼자통합의 새로운 진보정당의 내부 민주주의는 어떻게 구현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혹시 그걸 여쭤보고 싶고요. 국민참여당 문제는 지금도 보면은 저도 이제 여러 이제 보면 여기 모신 분들 보면 다 이게 조직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하여튼 저희들끼리만 뭐 선배 후배 동료들끼리만 모이는데 이 국민참여당 우리가 외연을 확장하려면은 바로 이게 중간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선배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않은 노동자들 정말 광범위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물론 지금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에 대한 노력이 더 절실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디 뭐 조합에 더군다나 이런 이명박 정권의 그 하에서 반노동 정책 하에서 노동조합도 가입하기도 힘들고 하지만 불만은 많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2008년 촛불에 나왔었고 또 이번에 뭐 한미 FTA 이렇게 또 과거에는 안철수 이런 현상이 있는 거잖아요. 과연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들을 뭐 견인해야 대한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대한 함께 해야 될 이런 좀 뭐라 그럴까요? 아까 뭐 전략 건설이 나왔는데 그런 거 좀 어려운 말 말고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진보의 합창 이런 거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진보 진영의 활동가분들은 단체를 참 요즘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진보의 합창 말 좋잖아요, 그죠? 이게 쉽게 접근하는 건데 그 이외에 어떤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뭐 세상을 바꾸는 민주회의 그거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그런 게 좀 제가 봤을 때 좀 답답하더라고요. 예? 그런 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제 그런 그 조직에 속하지 않은 노동자들, 민중들, 여러 사람들이 되겠죠. 청년 그 실업자들, 뭐 자영업자들, 몰락해간 자영업자들, 예? 뭐 이런 사람들을 과연 우리 진보진영 활동가들을 정말 우리 편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예? 그걸 활동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런 게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5.3일 합의문에 대한 정말 절실한, 정말 중요한 합의문이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간과를 한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문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진짜 이제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건데, 그거에 대한 중요성이라는 게 저는 이 진보 대통합 과정 속에서 상당히 좀 경시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정말 소중하게 도출한 그런 합의문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거에 대한 정말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거 정말 알려냈는지. 네. 그리고 뭐 박원순 안철수에서 보면은 박원순 서울시장 그 선거 때도 보니까 소위 말하는 그 지지하는 사람들 다 나와서 손잡고 노래 부르고 그랬잖아요. 근데 물론 그 인지도 있는 분들이 나왔겠죠. 근데 우리 진보진영 활동가분들 중에서도 인지도 있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물론 뭐 언론에 소외된다고 해도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정말 진보대통합에 절실한 사람들이 합창을 하고 그러면은 이 대중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않을까요? 아니 그런 운동을 했느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하부현이 아까 그 말씀해 주신 말거리인지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삼자통합이 되면 이제 뭐 노동자 중심이 이렇게 하면 뭐 국민참당이 이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뭐 그냥 가볍게 말씀하신 건지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뭐였죠? 하 대표님 이제 뭐 노동자 중심이 이렇게 된다라면은 국민참여당이 이제 나갈 것 같다 이렇게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가볍게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창당 이후에 대한 예. 그러니까 아까 정치는 절대적인 게 아니시라고 저는 그거 동의하는데. 예. 저 이해선 동지한테 질문이 많은데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얘기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패권주의에 굴복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이 있는가 하는 지적이고요. 두 번째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불만과 안타까움과 촉구와 뭐 이런 게 좀 복합적으로 있어서 두 번째는 제가 뭐 이렇게 뻔뻔히 말씀드리기엔 너무 포괄적이기도 하고 앞으로 좀 더 잘해라 뭐 이런 뜻으로 그냥 좀 받겠습니다. 네. 패권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신데요. 사실은 전 오늘 발제문 굉장히 조신하게 준비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다 그러셔서 뭐가 세지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패권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이 있는가? 저는 이제 패권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민주적 질서 그리고 진성당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조직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단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것이 아까 하부영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탈당 당시에 크게 소위 말하는 아이템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민주노총당이라는 이제 신조어가 있었고 두 번째가 종북주의. 그전에는 종북주의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친북 그랬지 종북이라는 말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조중동도 다 종북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종북 좌빨이라는 얘기 나올 정도니까. 그래서 하여간 종북주의, 그 다음에 패권주의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 물어봤으면 다른 답이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물어보셨으니까 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조직을 하면 그 내부에서의 경쟁과 그리고 갈등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이 그러면 그 당시에 탈당을 했던 분들께서 패권주의라고 그렇게까지 탈당을 하는 상황에까지 이를 정도로 정말로 심각했는가라고 보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안 봤으니까 저는 탈당 안 했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고요. 그 패권주의가 주로 나왔던 그 당시에는 뭐냐면 이제 얘기가 길어지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그 소위 말하는 뭐 1심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이제 1심에 관련해서 제명을 해라고 했는데 이것이 나왔던 배경은 1심의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당원을 그러한 이유로 제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 소위 말하는 패권주의가 나오게 된 그 촉발되게 된 사건의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탈당하신 분들이 갖고 있었던 소수 어떤 그룹으로서의 소외감이나 이런 것들이 그것으로 촉발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해서 그렇게 뭐 일반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거는 패권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은 갖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건 아마도 잘은 모르겠지만 국민참여당이든 혹은 진보신당이든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뭐 그런 과정에서 단지 내부 시스템이 있냐 없냐 전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들을 가지고 내부의 갈등을 치유할 수 있고 내부의 갈등을 극복하면서 사실은 단결을 도모해 나갈 수 있는 내부의 풍토의 문제, 그 다음에 사상적 기풍의 문제, 저는 오히려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있다면 이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으로서도 그 패권주의의 문제는 극복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물론 100% 없어지진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조직에 패권주의가 완전히 없는 조직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수결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뭐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과하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아니면 제도적으로 얼마만큼 뭐라 그러죠 좀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느냐 이런 문제인 건데 그것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부영 대표님. 예. 국창당 탈당만 뭐 특정해서 제가 얘기한 거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뭐 3자 통합을 해도 또 깨질 수 있다. 뭐 3자 통합하는 것이 완성도 아니고 절대도 아니다. 또 국창당도 탈당할 수 있고 진보신당 탈당까지 들어왔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게 뭐 패권주의인지 아닐지 다른 그 이유를 달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언제든지 나는 그 국창당뿐만 아니라 그 진보신당 그 탈당과 그쪽도 탈당할 수가 있다. 이건 절대 그 완성된 상태가 아니고 진행되는 상태고 이것을 강조했던 개인적인 생각은 민주노총이라는 대중조직이 튼튼하게 핵심 그 중심 세력으로 선다면 다른 데 가는 것보다 이쪽에 붙어있는 게 이득된다면 안 떠나지 않겠느냐. 뭐 우리 자신들도 민주노총으로 좀 더 여러 문제 지적한 대로 더 열심히 해야 될 게 있고 또 보강을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는 그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이 이 진보정당을 굳건한 그 뿌리로 중심으로 좀 자리 잡는 그런 활동들이 됐을 때 이런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이런 소지들을 줄이고 패권주의 좀 해도 어떻습니까? 손들기에서 지면 뭐 떠나면 안 되지요. 떠나면 손해보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못 도망갈 것 같아요. 뭐 그런 의미에서 강조했습니다. 예. 아까 질문했던 것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뭐 패권주의 막는 것도 사실 당이 대중화되고 당원들이나
조합원 대중들한테 당권을 줘야죠. 그걸 위한 여러 가지 사실 시스템 제도가 제기됐는데 안 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영희 정치위원장이 제기했던 뭐 민중참여 경선제 민주당에서 거부했고, 뭐 이제 당원들의 직접 참여 민주주의 여러 제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중앙위원 추천제 이런 거 있잖아요. 추천제죠. 이런 거 등등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었는데 이게 아직도 연구돼서 보완이 되지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대중들이 많이 참여해서 많이 섞어놓으면 될 것 같고요. 국정당이든 뭐 통합연대든 여러 조류의 정파들이 강하게 결속해서 당겨가려면 대중적 기반이 튼튼해야 된다. 특히 과도기 국면일수록 더욱더 조직 대중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아까 일맥상통한 선상에서 좀 보완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나 의견 받겠습니다. 뭐 우리 이영희 정치위원장님은 무건수행 중이시죠? 인사 말씀 하시라 해도 안 하시고 무건수행 중이에요. 왜 안 하세요? 네, 충격이. 민주노총 입장이 현대자동차 판매 쪽에서 우리 홍재관 선생님 혹시 제가 좀 쓴소리 좀 할까요? 예, 짧게. 네. 노동자가 90%라고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 일반 서민들이나 이렇게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창당을 바라봤던, 통합한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모았던 사람들은 일반 시민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트윗이나 아니면 이런 데 가서 보면 이 사람들은 어느 당이, 민주당 빼고 거의 어느 당이 뭐 이렇게 통합을 해서 어느 세력이 통합을 해서 뭐 정권을 잡거나 자기의 이런 이슈되는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다른 뭐 반값 등록금이라든지 FTA 문제를 할 수 있는 누구라든지 되면 그 사람을 밀어줄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민주노동당하고 국민참여당이 합당을 해서 뭐 그 정당을 밀어주겠다 하는 사람보다는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어느 주체 세력, 힘이 되는 세력을 밀어주어요. 그런 걸로 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선거에도 박원순, 안창수, 뭐 혁신과 통합이라는 이 쪽이 굉장히 뭐 아까 말씀하신 조국 교수, 뭐 일반 대중적으로 많이 신망을 받는 사람들이 막 나서고 막 이러고 하면서 많은 지지도를 얻고,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되면서 또 많은 일들을 지금 또 하고 있잖아요. 그 후에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또 많이 밀어주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우물안 개구리, 지금 국민참여당하고 문제도 결국은 믿음이라 그럴까? 지금 정치색이 너무 다른 당끼리 만나서 하려고 하니까 무리는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그랬지만, 이게 믿음의 문제가 더 큰 것 같아서 국민참여당의 전에 형태라든지 FTA라든지 그는 다른, 물론 노무현 대통령의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고 노무현 정신을 이야기하고 하지만 이제 노동 문제 주체로 했었던 민주노동당 쪽에서는 진보신당이라는 그런 형태들을 사람들을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는 않고, 일단 믿음의 부분에서 많이 갭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 믿음을 어떻게 해설을 하실 건지, 그 방법을 어떻게 하실 건지, 예, 그거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거는 우리 송재영 동지가 또 전공입니다. 그래서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정동영 유시민 대표가 엊그저께 한 얘기 있잖아요. 노무현 때 한미 FTA 반대한다. 왜냐면 그때는 미국 금융주의가 망하지 않았는데, 요새 망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사실 국민참여당도 세상을 보는 자기의 강령과 시각이 있는 거예요. 시각이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정치적 동기에서 의존성이지만, 이 세계가 변하고, 특히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한국 젊은이들, 한국 이 민중들의
이 폭발적인 이 저항을 느끼는 겁니다. 이거 못 느끼면 사실 정치인들이 아니죠. 이 저항을 느낄 때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그래도 지금 소수 세력이었고 그리고 뭐 했지만은 진보 진영하고 같이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한 거고 저는 그게 이제 믿음의 회복의 기초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유시민이나 참여당이 그 신자유주의적 세계적 기류였거든요. 기류 속에서 사실 그때 거의 중간층은 뭐 FTA도 찬성하고 손 이런 기류였는데 기류가 이게 바뀌는 그 부분을 우리는 소중하게 이게 껴안아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왜 너 옛날에 그랬냐 이러지 말고 세상이 변해도 사람이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세상의 생각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그 진정성을 가지고 받아들이면 저는 그게 이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예. 아무튼 열심히 우리 국민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체질 개선도 하고 절박한 대중들의 의제에 몸으로 다가가는 그런 노력을 민주노총이나 앞으로 새로운 삼자통합당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형식적인 삼자통합한다고 해서 일시적인 바짝효까지 지속가능한 지지는 없을 거다라는 아주 준엄한 경고였으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유념하면서 아래부터의 삼자통합운동을 정말 좀 아까 얘기했던 가치, 진정성을 갖고 좀 갔으면 하는 그런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장호 동지한테 질문이나 의견은 하실 분 있으면 그래도 가장 많은 발제를 하셨는데 워낙 이 문제제기가 깊어가지고 엄두가 안 나서 그러는지 우리 김장호 동지한테 질문이나 의견성 발언 있으면 해주실 분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민주노동당 중심성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삼자통합당 중심성으로 이제 가시는 거죠? 예. 네, 그렇게 되면 이후 이제 민주노총에서 어떻게 그런 삼자통합당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아까 배타적지 방침에 대해서 일단 뭔가 타이트에 나가졌으니까 일단 반납하고 이후에 자주적인 내부의 절차를 다시 민주적으로 거치면서 일단 민주노총이 분열이 없는 전제하에서 뭔가 합리적인 거침을 갖자라고 이제 하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논쟁적이도 좋고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필요했는데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나라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진보 정당도 그렇고 또 민주노총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은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있는데 이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기성세력들, 정당이 됐든 조직이 됐든 이 조직의 공동된 특징이 뭐냐면 내부 정치에 함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족쇄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이걸 저는 뛰어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자만이 새로 열려진 세상에서 승자가 될 수 있고 주인이 될 수 있다. 노동계급 중심성을 말한다고 노동계급 중심성이 실현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내부 정책이 족쇄에 발목이 잡히는 현상, 이것을 어떻게 탈피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혁신의 출발점 아니냐, 이런 이제 고민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진보 대통합 운동 이전에 이제 배타적 지지와 관련해서 저는 배타적 지지 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우리 같이 이제 좌클릭 조금 하는 사회에서 아무런 노동기본권이나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민주노총 또는 노동자들이 뭐가 배부르다고 이당저당,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배타적 지지는 무조건 사수돼야 된다. 어떤 곡절이 있더라도 이런 이제 전제가 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자통합이 이제 되었을 경우 했을 때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까 이제 하부영 전 본부장님께서 무슨 말씀이냐면 분열을 하거나 결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손해본다는 걸 가르쳐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양당이 합당을 결의했습니다. 근데 부결시켰어요. 지금 진보 대통합이 왜 안 된 거죠? 따져보자고요. 5대5 다 양보해갖고 531, 828 다 합의
합의한 거 아닙니까? 근데 부결됐단 말이에요. 그거 왜 아무 얘기도 안 하죠? 그리고 그들에 대한 예우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과 어떻게 손을 잡고 다시 할 건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배타적 지지 얘기라는 건 그럼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손해본다는 걸 저는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저는 뭐 민주노당이 앞장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대중이 나서게 돼 있습니다. 저는 나선다고 봐요. 결국은 그런 이제 신뢰가 있는 거고요. 당연히 저는 3자 통합이 그 민주노총이 추진해 왔던 재통합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고 정통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걸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자 통합이 완성된 형태가 아닐 수 있고 또 여전히 이제 정말 뭐 극악한 그런 것이 아니라 부족점이 있는 것일 수 있잖아요. 어떤 그런 것에서 여전히 이제 상존하는 분열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건가? 저는 실천적으로 검증하는 과정 속에서 또 통합을 시도하면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 3자 통합을 중심으로 일단 총선까지 가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필요하면 또 통합을 해야 된다고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원칙적인 문제 한 매듭에서의 필요했던 결정들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끊임없이 무슨 통합과 단결만 얘기한다고 해서 단결이 이루어진 역사가 있냐 이런 거죠. 원칙을 확인하고 결정을 집행하고 이 과정 속에서 또 다시 한 국면을 또 열어놓고 가고 이런 속에서 뭔가 통합이 되고 단결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뭐 아무렇지도 않게 원칙도 없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이런 것을 대중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저는 너네들은 어쩔 수 없어. 여전히 너네들 내부 정치에 발목이 잡혀있는 그거는 통합이 아니고 단결도 아니라는 거죠. 국민이 버릴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내부의 족쇄, 내부만의 우리만의 논쟁 이런 머무르지 말고 대중적으로 실천하고 책임있게 집행하고 대중적으로 평가받고 검증돼서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는 그러한 실천적인 논쟁이 됐으면 좋겠다. 좋은 말씀이고요. 아무튼 우리가 오늘은 여기서 직접을 예각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도 질문이 없어서 제가 되게 예민한 거라 물어봤는데 일단은 3자 통합운동을 해야 되고요. 같이 힘을 합쳐서 일단 3자 통합당이 되고 나면 그에 이제 민주노총이 그전까지는 아마 좀 과거 같지 않고 협력을 할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나서 이후 이제 그 민주노총과 3자 통합당의 관계는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우리가 잘 되는 방향에서 좀 더 그 조정과 아까 얘기했던 합의 이런 것들의 정신을 존중해 가면서 간다면 뭐 허명 대표님이나 김정은 동지나 이런 견해들이 크게 서로 대립하지 않고 조정될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정도의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러고요. 또 어떻게 한 명 정도 더 받겠습니다. 우리 그 뭐 울산에서 오신 예예예 선생님 예예. 그 비례대표 문제에 관한 거를 예. 당 통합에 대한 그런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 아까 50%를 요구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네요. 말씀하시는 건 자유입니다.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법의 취지는 그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이런 사람들을 대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비례대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나눠먹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민주노총의 공간이나 역할이나 능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한쪽에 50%를 요구하겠다 이런 거는 사회적 공념에도 어긋나지 않는 생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발언하신 분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노총 이게 뭐 성사될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노총도 이성을 가진 조직이거든요. 설사 50% 실제로 배정이 된다 손 치더라도 저도 아까 이제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 또 여성 뭐 비정규직 뭐 장애인 얼마든지 나는 민주노총도 내부 논의를 통해서 50% 배정된 데에서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나는 비례대표로 추천을 할 수가 있다. 왜 제가 이 그 발언을 했냐면은 이 발언의 취지는 노동자들이 100억 진보대통합당에
참여하려면 뭔가 그들에게 자기들 노동자들의 당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줘야 된다. 뭔가 상징성 있는 그런 조치가 전폭적인 조치가 좀 있어야만이 이 꺼진 불을 다시 그 불로 이렇게 세울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일리는 있습니다.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예. 그러나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이 말이에요. 예. 어긋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의 취지는 그것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한 계층이 50%를 요구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이제 뭔 말씀하신 거냐면 노동 중심의 진보 정당이라 한다면 말 그대로 노동 중심이 붙으려면 적어도 예를 들어 비례대표 우리가 20석이 된다. 그랬을 때 이제 노동 계층에게 공천권을 50%를 주면 그 노동 계층이 뭐 비정규직이든 여성이든 소수자에게 일부를 공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민주노총이 그 정도의 양심과 이성이 있지 않느냐 얘기를 한 거고요. 실제 영국의 노동당은 노동당이잖아요. 공천권이 처음에는 90%를 행사하다가 지금 한 70% 정도로 다운됐는데 일반적으로 노동 중심의 대중정당, 개군연합당이라 하더라도요. 저희 노총이 공천권 행사를 압도적으로 합니다. 그래야 노동 중심 당이라는 거고. 근데 그것이 지금 삼자통합당에서 실현될지 안 될지는 정치 역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 민주노총과 대화를 해봐야 될 문제인 거죠. 그랬을 때 또 아직까지 우리 그 대중들이 국민들이 공감을 못하는 건 내가 인정합니다. 저희도 인정하는데. 그 말씀 말했지. 그러니까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데 한쪽만 그렇게 많이 요구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제가 좀 다른 시각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도 이제 노동자 중심성에서 새로 만들어진 진보정당. 말씀들이 틀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진보정당 안에서 저는 그 노동자가 절반 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의미가 기본 골강 구조에서, 그러니까 지역구라든가 대의원이라든가 후보라든가 이런 데서 이미 몸통이 돼서 민주노총 안에 그 정치사업체계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체계로 딱 서 있고 또 이 민주노총이 새로 만들어진 진보정당의 몸통으로 들어가서 당을 떠받치는 그런 중추 역할을 하면서 일반적인 의결구조에서의 절반 이상의 영향력을 하면서 끌고 가는 것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비례대표 문제는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노동자 중심성을 하는 어떤 할당으로 상징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해요. 그건 오히려 일반 지역구라든가 의결구조라든가 자기 재정에서의 헌신성이라든가 이런 거로 표현되고 비례는 저는 약자한테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봅니다. 예, 뭐 사실은 우리 하부영 대표님이 11시 KTX를 내일 또 일 나가셔야 돼가지고 근데 좀 지금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더 이렇게 의견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은 여기에서 좀 정리